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오늘 금리 인상을 했어요.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한 달 빨랐습니다. 전 9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빠르네요. 일단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언론이 말했던 게 있죠.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폭락한다, 자산 폭락한다, 주식 뭐 망한다, 이런 언론의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거 데이터를 봐야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하는 게 진정한 분석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증시가 올랐다면 어떨까요? 자, 한국은행이 전격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0.25%포인트로 올린 거죠. 초저금리 시대에 막 내렸다. 0.75%만 해도 초저금리 시대인데 참 신기합니다. 언론이라는 게. 왜 저렇게 용어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 예고에 대출 옥죄기까지 적은 있어요. 폭락 증시의 시한폭탄. 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조정인가? 금리 조기 인상 시사 여파로 금값 폭락하고 미달러가 강세다. 비트코인 한 달 새 40% 폭락. 금리 인상 땐 더 충격. 금리 인상 공포, 이더리움 제외하고 모두 10% 이상 폭락.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이자 부담 커지는 연끌족 어쩌나. 참 평소엔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걱정을 해주는 언론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위해줬다고 자기들이. 자,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잠깐 정의라고 넘어가야겠죠. 금리가 뭐냐? 명사로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입니다. 자,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한은에서 거기에 은행이 가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뭐 콜금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지 도식화를 해놨어요. 한국은행에서.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뭐 자산이 하락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자, 2021년 3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미미하게 차이 날 테니까요. 한국의 가계부채랑 기업부채를 더하면 3,879.6조 원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약 6.4조입니다. 시총이. 그러면 3,879.6조 원에 0.25%를 곱하면 약 9.7조 원입니다. 이 금리 인상 0.25%포인트를 올림으로써 9.7조가 시장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자로 환원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회사가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0.25% 올렸다고 해서 이게 0.25%포인트입니다. 이게 그 뉴스를 보시다 보면 뭐 퍼센트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0.25% 올렸다라고 하면 기준금리에 0.25%로 올린 것 같잖아요. 비율이. 근데 0.25%포인트로 올렸다라고 해야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계산을 하면 9.7조 원의 이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계랑 기업에. 일단 기업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회사가 한 1.5개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로 제가 또 분석을 해봐야죠. 뭐 이런 자료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저 못 따라와요, 아무도. 자, 기준금리랑 코스피를 보시면 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회색 음영은 경제위기, 글로벌 위기 때입니다. 빨간색은 금리 상승기입니다. 그렇게 매핑을 했어요. 여기 파란색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게 기준금리고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자, 보시죠. 금리 상승기죠. 이때 금리가 올라가죠. 계속 금리가 하락하다가 올라갑니다. 기준금리가. 자, 금리 상승기 때 보면 코스피 상승했네. 좋아. 폭락하죠. 리먼 사태입니다. 아주 그냥 폭락을 한번 하고 그때 금리를 급속도로 낮추죠. 제로금리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거의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만큼 와 있는 것도 이해가 되죠. 자, 금리 상승기가 또 있었죠. 자, 리먼 사태가 진정이 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금리 올린다니까 뭐 깜짝 놀라면서 삼중천정을 찍고 그냥 올라가 버리죠. 이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돌파죠. 왜냐? 그 뒤에 보시면 여기서 지지를 하죠. 박스피에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지지를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긴 정말 튼튼한 지지선이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깨져버렸죠. 제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인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튼튼한 지지선이었는데 일순간 깨고 복귀해버렸습니다. 거의 뭐 이건
스탑로스를 시킨 거죠, 사람들. 얘들아, 튼튼한 지지선이 깨졌어. 다 팔고 튀어. 전 세계가 망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라는 분위기가 그때 정말 심했습니다. 뭐 그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는. 언론이 그만큼 나쁜 놈들이다. 그런 언론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뭐 연끌족 어쩌나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건 약 올리는 거라고 봐야죠. 언론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금리 상승기 때 코스피는 상승했었습니다. 이 금리가 상승한 상태에서 좀 하락하긴 했지만 이때는 어떤 사태가 있었는지 아시죠? 예. 그리스발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독한 박스 피에 빠졌다가 자 금리 상승기가 오니까 코스피가 하락하네. 하락했다는 거 체크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그냥 내려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랑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 금리 인상 시 코스피가 상승했었습니다. 최근에 하락한 경우도 있죠. 근데 그때는 왜 하락했냐?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컸습니다. 자, 기준금리랑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 또 코스피랑 다르게 이거 닷컴 버블 아이고 야 지금 1000포인트 가고 있는데 이때 3000 넘었어요.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죠. IMF 쭉 떨어집니다. 예. 그 IMF까지 따지면 우린 여기서부터죠. 예, 위기가. 근데 글로벌 경제 위기를 따진 겁니다. 자, 그리고 리먼 사태는 금융위기죠. 경제위기가 아니고. 금리 상승기 때 코스닥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다가 리먼 사태가 터져서 폭락했죠. 자, 금리 상승기 때 코스닥 미미합니다. 자, 금리 상승기 때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지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의 금리 상승기 때 코스피는 상승했었죠. 근데 코스닥은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체질적으로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코스닥은 영향이 미미했는데 결국엔 코스닥은 신규 상장주, 성장주 이런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즉 금리 인상은 성장주에 영향을 주는구나 정도는 여기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랑 외국인 비중을 볼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외국인은 증시에서 나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금리 상승기 때 외국인 빠집니다. 외국인 쭉 빠져요. 금리가 상승하면 외국인이 빠지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체크해 보고요. 자, 그 다음 금리 상승기 때 외국인 미미합니다. 그 다음 금리 상승기 때 오히려 외국인 상승했어요. 하락하다가. 자, 외국인 비중은 지금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 외국인이 많이 팔고 나갔죠. 이 외국인 비중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금리 인상 시 외국인 영향은 미미하죠. 예, 리먼 사태는 금융위기입니다. 금융권은 미리 냄새를 맡고 돈을 빼고 있었어요. 자, 기준금리랑 증시 주변 자금을 보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죠. 예, 이 음영입니다. 자, 금리 상승기 때 화살표를 안 옮겼다. 죄송합니다. 자, 금리 상승기 때 투자자 예탁금 미미합니다. 움직임이. 요거는 약간 의아해요. 예. 그 다음 금리 상승기 때 투자자 예탁금 오히려 조금 상승했습니다. 조금 상승했죠. 예. 자, 그 다음 금리 상승기 때 투자자 예탁금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 뒤에 코로나 사태 때 그냥 이거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돈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성립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하락할 때 투자자 예탁금이 올라갑니다. 좀 하락은 했지만 여기서도 금리가 하락하니까 투자자 예탁금이 올라가죠.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자 예탁금이 올라가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 예탁금이 줄지 않는다는 게 보입니다. 즉 여기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금리 인상 시 증시 주변 자금 영향은 미미합니다. 자, 그 다음 미 기준금리랑 미 국채 10년 물고 나스닥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참. 자,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랑 달라요. 자, 금리 상승기가 좀 다르죠. 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예, 쭉 올라가는데 그 나스닥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먼 사태가 터져서 이렇게 하락해버리죠.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때 이후에 나스닥의 전성기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했어요. 몇 년인가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를 유지할 때 나스닥이 쭉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유치했던 게 있죠. 예, 금리랑 성장주는 풀리 커플링 돼 있다. 나스닥은 성장주가 모여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리 상승기가 도래합니다. 테이퍼링 기간이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웬걸 나스닥, 가스닥 상승하죠. 예, 상승하죠. 이때는 또 미중 무역 분쟁 기간이죠. V자 반등한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오고 금리가 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그냥 공중부양해버리죠. 자, 금리 인상 시 미증시 영향이 미미합니다. 예, 대체 언론이 왜 이렇게 떠드는 걸까요? 지금 관계가 없죠? 금리 인상이랑 계속 봤는데. 자, 좀 더 볼까요? 미 기준금리랑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테이퍼링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금리 상승기 때 미미합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오히려 상승했어요. 이렇게 보면.
리먼 사태 때 미미하다가 확 양적 완화를 시작해 버리죠. 그 뒤로 쭉 양적 완화를 합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금리 상승기가 오죠. 테이퍼링 기간입니다. 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플러스 긴축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갖다 팔고 있잖아요. 대차 대조표는 연준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이 팔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자, 금리 상승기 때 연준은 결국엔 긴축을 하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연준이 그냥 또 양적 완화 시작하죠. 자, 증시 상승이랑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게 보이죠. 자, 금리 인상 시 테이퍼링이 시행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시행이 곧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성립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영향이 적다. 다른 이슈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미중 무역 분쟁이나 뭐 글로벌 위기 이런 것들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지. 금리 인상이 증시에 주는 영향은 이때까지 미미했다. 이건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럼 분위기는 안 좋겠죠. 어찌됐든 이자를 더 내야 되고 9.7조라는 돈이 증발해야 되고 매수세가 실종되겠죠. 야, 금리 인상 분위기 안 좋다. 야, 지금 주식 사면 좀 위험해. 라는 거는 그냥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일정합니다. 뭐 사연이 있겠죠. 나 집, 뭐 이자 내야 돼. 뭐 집 사야 돼. 나 뭐 여자친구 선물 사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주식 팔고 나갈 거 아니에요. 팔고 나가는 사람들은 일정하다. 근데 사는 거는 모멘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실종됐다. 라는 게 보이니까 그대로 매수세가 실종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관망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보나라고 하면 보험, 은행, 경기 방어주들이겠죠. 맞죠?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아까 9.7조가 어디로 날아갑니까?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걔들은 기준금리 올리면 마치 휘발유값 올리듯이 그냥 상승시켜 버립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레버리지 투자 줄어들겠죠. 예, 지금 대출 옥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더 들어오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신호탄입니다. 증시에는 이거는 안 좋은 신호탄이에요. 성장주는 타격 회피가 불가하겠죠. 왜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 방어주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 있잖아요. 톨게이트 돈 받아먹는 종목. 뭐 예를 들면 그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거죠. 아, 이거 왜 계속 생각이 안 날까? 제발 생각나라. 예, 그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아실 건데 제가 밤이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으니까 기억력이 좀 날아갑니다. 아,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나중에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투자가 필요 없는 종목들은 배당만 주면서 삽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은행주는 뭐 더 이상 투자할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뭐 이제 가상화폐로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투자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걔들은 좀 투자를 하겠지만 평소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행 하나 내놓으면 와서 사람들이 막 그냥 돈 빌려가고 이자 내고 이렇게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런 애들은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오히려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성장주,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것들은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버는 돈이 있으니까 좋지만 버는 돈을 뭐 그대로 막 다 투자하지 않죠. 여러분도 월급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다 그 대출해서 투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기업도. 그러면 대출 채권을 발행하고 이래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채권 이자가 올라가면 기업이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엔 투자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성장주들은 IT 관련주들 타격 회피가 불가하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거래량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은 정확하게 호재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호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악재는 이미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블랙 스완 같은 것들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화이트 스완, 잘 보이는 악재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반응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래량을 기다려야 된다, 증시에서. 저점 형성 이후에 거래량 동반이 필요하다는 건 증시와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아는 겁니다. 현재 가상자산이 조정 중입니다. 지금도 조정하고 있네요.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락하다가 최근에 대상승했죠. 정말 대상승했습니다. 지금 찔끔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뭐 증시도 똑같죠. 찔끔 조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참 진짜 간사한 게 열받죠. 예, 저도 열받습니다. 저도 가상자산 투자하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좀
깎아 먹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아픕니다. 예, 가상자산은 좀 주식이랑 좀 다르게 저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주식에 비하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거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예. 그리고 삼성에 대한 투자 소식을 제가 안 뺐네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뺀다는 게 제가 못 뺐네요. 좀 뜬금없이 뜨죠. 예. 제가 흐름이 깨지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한다고 했죠. 150조 원. 예. 150조 원 투자하니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이오 신산업 투자한다고 했죠. 바이오는 계속 제가 바이오 무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산업은 AI 로봇,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입니다. 관련주들이 또 중장기적으로 들썩일 거예요. AI는 미래 신수종 사업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로봇도 똑같습니다. 나중 되면 로봇이 천지일 거예요. 로봇 관련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로봇 수혜주는 무조건 찾아야 된다. 예, 무조건. 해외 M&A 같은 것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관망을 해야겠죠.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폭락을 대비해서 인버스 부적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HLB를 오늘 들어갔습니다. 예, HLB. 이때 이때 진짜 바닥 잘 잡았다라고 하고 사고, 그 다음날 다음날 폭락을 맛보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 이렇게 올라가서 너 진짜 누구인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누구인가 합니다. 그냥 이렇게 완전 꼭대기에서 팔고 기다리다 산 건데,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 아무튼 여기서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횡보 박스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도지 캔들도 완벽하게 형성됐죠. 그리고 오늘 이거 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투자로 들어갔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죠. 자, 현재 미증시는 조정 중입니다. 지금 외신에 그 일면에 떠 있습니다. 한국이 금리 인상했다. 더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요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시죠. 한국 MSCI 펀드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원달러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증시가 좀 괴로울 수 있겠네요. 괴로울 수 있겠네요. 자, 상해도 좀 떨어졌습니다. 결국엔 아시아도 좀 조정이다. 일본만 좀 버티고 있는데 의미 없고요. 그 유로존도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테이퍼링 그때 델러스 연은 총재도 얘기했었죠. 로버트 캐플런 씨를 얘기하면서 테이퍼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했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즉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다. 어쩔 수 없다. 금이 약간 반등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금이 반등할 때가 됐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좀 데이터 중심으로 봤습니다. 데이터 분석하는데 시간이 역시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데이터와 완벽한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데이터를 봅니다. 저는 분석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늘 겸손한 마음, 배우는 마음입니다. 항상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입니다. 분석은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제 전문 직업입니다. 좀 프로페셔널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좋게 봐주시고요. 그 역량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 또한 또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